안녕하세요. 서울연세법학원에서 부동산학개론 강의하고 있는 신동성입니다. 지난 계산문제 뽀개기 특강 시즌에 이어 시즌2 기출 계산문제 완전정복 시간입니다. 34회, 33회 기출 계산문제 완전정복 시간에 이어 이번 세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2회 기출 계산문제 완전정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32회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32회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회에서는요, 전체적으로 10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경제론에서의 중요한 개념이죠.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력성 계산 문제가 32의 계산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32의 계산 문제는, 탄력성 문제는 꼭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이 나왔는데, 거미집 모형은 기울기 계산만 한다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 난이도가 하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시장에 있어서 균형 가격, 균형 수량, 그것이 한 번의 균형 말고 균형 사항이 변화가 있었을 때, 수요의 증가 혹은 수요의 감소, 또는 공급의 증가 혹은 공급 감소가 있었을 때, 새로운 균형 가격, 새로운 균형 수량은 기존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과 어떻게 변했느냐, 그 변하는 정도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거의 매년 굳혀진 붙박이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꼭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은 상권 분석 모형에 있어서 레일리, 허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인데, 분기점 모형이 이제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제 투자론 쪽으로 넘어가서는 계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치를 이용한 순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순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기본 문제가 나왔고요. 5번에 이어서 6번, 6번째 나온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죠. 시간 가치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기초 지식을 이용해서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와 순현재 가치 NPV, 내부 할인율법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으로서 투자론에 있어서 투자 안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PI, NPV를 계산할 줄 아는지 하는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입지계수가 나왔네요. 어느 도시에 있어서 특정 산업이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지수가 입지계수죠. 그래서 입지계수는 기본적인 이제 원리만 알면 계산은 너무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7번 입지계수는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금융론에 있어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죠. 이렇게 이제 대출을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몇 회차 원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번에는 32회차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금융론에서는 이렇게 대출 원리금 문제가 아니라면 저당 대출을 얼마까지 최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9번, 10번은 감정평가 문제입니다. 9번째 10문제가 이제 연속적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감정평가 계산 문제는 감정평가 3방식에 있어서 두 문제는 이렇게 붙박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10번 먼저 보시면 공시지가 기준법을 이용한 감정평가 방법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에 속하는 거죠. 큰 맥락에서 본다면.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매년 나오고,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32회에서는 수익가액, 그 다음에는 원가법 문제, 이런 식으로 수익 환원법과 원가법이 교차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2회 10문제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네요. 4번 문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력성 기본 문제고요. 이 탄력성을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키포인트 사항은 이거죠.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 분자가 되겠고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분모가 되겠죠. 분모는 항상 원인, 결과는 분자에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탄력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그 해당 재화의 수요의 변화율 혹은 공급의 변화율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원인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게 수요의 변화율, 공급의 변화율이 움직이느냐,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게 가격 탄력성이니까 항상 분모에는 원인인 가격 변화율 혹은 교차 탄력성인 경우라면 다른 재화의 타 재화의 가격 변화율, 소득 탄력성이라면 소득 변화율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항상 수요량 변화율이 들어가는 거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5% 감소하고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였다. 그러면 아파트 매매 가격과 아파트 매매 수요량 나왔으니까 아파트 자체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수 있겠죠? 네, 10% 플러스 5%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는 가격 탄력성에는 항상 절대값을 붙이죠. 항상 가격 법칙에 의해서 그 해당 재화의 가격과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서로 반비례, 가격 법칙에 의해서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줘서 탄력성, 우리는 변화의 정도만 관심이 있는 거죠. 탄력성은. 따라서 절대값을 붙이면 되겠고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또 옆에 있는 오피스텔 매매 수요량도 같이 변했죠. 그렇다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서로 타재와 관계지 않습니까? 타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보완제 아니면 대체제를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교차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서. 자, 우리 가액 탄력성은 기준이 뭔가요? 항상 가액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해서 가액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다면 탄력적, 1보다 작다면 비탄력적이 되겠죠. 교차 탄력성은 어떤가요? 타재와 가격 변화율에 따른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0보다 크다, 양의 값을 갖는다. 그렇다면 교차되고 있는 정도가 심하니까 그거를 대체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0보다 작다면 반대로 보완제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계산을 해볼까요? 네. 당연히 아파트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해요? P% 분의 수요량 %입니다. 자, 재화는 여기는 아파트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플러스 10분의 마이너스 5%. 따라서 답은 0.5죠. 예, 부호는 없어지고 0.5가 되는데 0.5는 1을 기준으로 작으냐 크냐를 비교하는 거죠. 현재는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크다면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답은 일단 탄력적, 현재 0.5니까 예,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 그러면 2번 아니면 비탄력적이니까 1번, 3번, 5번, 2번, 4번은 지워놓고요. 자, 교차 탄력성 계산해야 되겠죠?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화에 따른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이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율은 플러스 10%, 오피스텔 수요량 변화율은 플러스 8%, 네, 0.8 나오죠? 0.8은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면 교차가 되고 있는 것이고 두 재화는 우리는 대체제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찾아보면 0.8의 대체제 관계에 있는 것은 3번이겠네요. 네, 3번. 비탄력적, 그 다음에 대체제 관계 0.8. 네. 쉽게 찾을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죠. 네. 그래서 요 정답풀이는 우리 해설 강의 끝난 다음에 몰아서 붙여서 동영상과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입니다. 경제론에서 이제 경기 변동 관련한 얘기죠. 예. 거미집 이론인데요. 거미집 이론은, 공급하고 수요와 공급 간의 시차, 타임 레그. 우리가, 무슨 인터넷 많이 사용하거나 게임하다 보면 레그가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시차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고추파동, 배추파동, 무슨 파동처럼 그렇게 공급 면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반응이 느려지는 거죠. 수요는 모든 정보를 즉각 반응하는 데 있어서 공급은 시차가 존재한다.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균형 상태에서 번화놨을 때 어떻게 균형 가격이 달라지는지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거미집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 수렴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산형이 있었고요. 순환형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우리는 수렴형만 기억을 해주자 그랬습니다. 기울기가 서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서로 비교해서 수기, 공기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가 더 크게 나온다. 물론 이제 절대값 기준입니다.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면 수렴형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외우자 했습니다. 공기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거를 탄력성으로 바꾼다면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더 큰 거죠. 따라서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공급 곡선의 탄력성보다 더 크다면 수렴형 이렇게 암기를 해두면 이거와 반대되는 조건 예를 들어 수기 공기 했는데 수기 절대값이 공기 절대값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그때는 수렴의 반대말인 발산으로 가겠고 수기 공기가 서로 동일하게 나온다면 순환형이 되겠죠. 순환형. 네. 자, 그 기초적인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쉽게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수기, 공기 비교해서 수기라면 발산, 공기라면 수렴, 같다면 순환. 그래서 우리는 공기수 기억하자고 말씀드렸고요.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네, P 앞의 수 분의 Q 앞의 수.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으니까 차례대로 기울기만 계산할 줄 알면 그 공기수 찾아서 우리 수렴형, 발산형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A 주택시장에서 수기 절대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수요 곡선이 있는데 P 앞의 숫자분의 Q 앞의 숫자. P 앞의 숫자가 몇인가요? 마이너스 1분의 Q 앞의 숫자 플러스 1입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1이죠. 네, 공기 절대값은 얼마인가요? 네, P 앞의 숫자 4분의 Q 앞의 숫자 1, 0.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기가 큰가요? 공기가 큰가요? 네, 수기의 절대값, 공기의 절대값 비교를 했는데 수기가 더 크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기수가 아니라 그 반대니까 수렴형이 아닌 발산형이다. 이렇게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그럼 B에 대해서 또 계산을 해보면 B 시장에 있어서 수요 곡선 기울기는 절대값은 어떻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1, 0.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기는 어떻게 나오나요? 네. 2분의 1분의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얘기는 0.5분의 1이니까요. 반대로 계산을 해보면 1 나누기 0.5 하면 2가 나오죠? 네.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기, 공기 비교했는데 어떤 게 더 큰가요? 예, 당연히 공기가 더 큰 거죠. 공기가 더 크다면 우리는 외웠습니다. 공기수, 네, 수렴형. 그래서 A는 발산형, B는 수렴형. 네, 쉽게 계산이 돼서 답은 발산형 수렴형인 4번 찾으면 되겠죠. 네, 이 거미집 이론 모형은 기울기만 계산할 줄 알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실수 없이 준비를 하셔서 맞추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인데요. 네, A 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함수가 P는 200 빼기 마이너스 EQD, 공급함수는 EP는 40 더하기 QS로 주어졌고요.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가 됐대요. 그렇다면 새로운 수요함수가 만들어졌겠죠? 그때의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 가격 간의 차액은 얼마이냐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키포인트는 우리가 수요자 수가 이렇게 2배로 증가됐을 때 시장 수요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거겠죠. 자, 기존의 수요함수가 P는 200 빼기 EQD였습니다. 이때 시장 새로운 신규
수요함수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죠. 네. 기존의 수요자 수가 2배로 증가했다. 이렇게 됐었다면, 예, 이걸 풀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P는 200 빼기 EQD고요. 자, EQD를 옮겨볼까요? EQD는 200 빼기 P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이미 여기에 기존의 수요함수에서 2배가 되면 EQ가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새로운 시장의 신규 수요함수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수요함수는 어떻게? 200 빼기 P다. 기존의 수요함수는 이거였죠. 기존의 수요함수는 P는 200 빼기 EQD였어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EQD 자체가 시장의 신규 수요함수니까 200 빼기 P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수요함수 부할줄가 알아야 되겠고 그 새로운 수요함수와 신규 균형을 구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쪽 칠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기존 균형, 신규 균형. 네, 기존의 수요함수는 P는 200 빼기 EQD. 공급함수는 어떻게 됐나요? 예, EP는 40 플러스 QS. 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P는으로 정리해도 되고 Q는으로 정리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정리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Q는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QD는 어떻게 되나요? 200 빼기 P. 따라서 QD는 2를 양변으로 나눠주게 되죠. 네, 양변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200 나누기 2, P 나누기 2 정리하면 100 빼기 2분의 1 P 이런 식으로 수요함수가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바뀌나요? 다시 공급함수를 또 고치면 QS는 네, 2P 빼기 40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식을 가지고 우리는 균형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균형값 옆에서 계산하면 네, 균형은 어떻게 되나요? 항상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일치한다. 공급량 다 어떤 특정 양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왼쪽 QD와 QS가 일치하니까 오른쪽 길이 같다. 이 식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기본적이고요. 이 식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P값을 어떻게 구하나요? 예,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항 정리를 통해서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이동시켜야 되겠죠. 100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40이 등호 왼쪽으로 와서 플러스 40. 2P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P가 플러스 2P로 오른쪽으로 이사 옵니다. 그럼 140은 네,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2P는 2분의 4P, 2분의 4P에다가 2분의 1P를 더하니까 2분의 5P가 되겠네요. 자, P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40 곱하기 2분의 5를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5분의 2. 자, 그럼 얼마 계산되나요? 140 곱하기 2 나누기 5니까요. 56이 나오네요. 네, 56. 자, 56을 어디다가 계산을 집어넣으면 좀 빠른가요? 네. 요거를 이렇게 수요함수 혹은 공급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디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죠? 밑에 공급함수에다가 집어넣을까요? 그렇다면 Q는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56 빼기 40 되니까 2 곱하기 2 빼기 40 하면 72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수요함수 어떻게 구한다? 네, P는 200 빼기 EQD에서 수요자가 2배로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거 정리를 하면 EQD는 200 빼기 P 빼기 200 200 빼기 P네요. 200 빼기 P가 오른쪽으로 이상하고 EQ가 왼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맞겠죠. 이동을 시키면. 네, EQD 자체가 수요자가 두 배 증가했을 때 수요 함수니까 요거를 이렇게 예, 변화 후에 수요 함수라고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함수는 기존 그대로겠죠? 공급 함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앞서 우리가 정리했을 때 네,
EP는 40 플러스 QS였으니까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균형값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새로운 수요함수, 새로운 기존의 공급함수 다 어느 특정 가격에서 특정 수량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왼쪽 같다고 놓고 풀면 오른쪽 같다고 놓는 식을 구할 수가 있겠고, 이 식으로부터 이항 정리를 통해서 또 P값, Q값을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200 더하기 40은 2P 더하기 P. 네, 240은 3P, P는 80. P가 80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어디다 집어넣나요? 여기다 집어넣든지 여기다 집어넣든지. 그러면 Q값은 계산이 되겠죠? Q값은 얼마?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00 빼기 80은 120. 네, 120.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균형에 있어서는 P값, Q값은 56, 균형 가격 56원, 그 다음 균형 수량 72. 그런데 새로운 변화 후에는 80, 120으로 둘 다 증가했네요.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균형 가격 간의 차액이니까, 네, 80, 56에서 80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24 증가됐네요. 네. 24만 원 증가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거는 수요자가 증가했으니까, 결국 인구수가 증가했으니까, 소비자 수가 증가했으니까 수요의 증가 요인인 거죠. 수요량의 증가가 아니라 수요의 증가. 수요의 증가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쪽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공급함수가 정해져 있을 때 수요의 증가, 네, 이렇게 우측 이동한 거죠. 수요 함수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 결국은 새로운 균형점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기존의 균형점과 달리 균형 가격은 증가, 균형 수량은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수량은 증가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응용 문제를 풀어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였죠. 지금과 같이 저 8번처럼 새로운 균형, 기존의 균형, 새로운 균형 나누는 거는 이제 거의 뭐 매년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고, 예, 연습을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상권 분석 모형 중에서 컨버스 분기점 모형이네요. 분기점 모형에서 말하는 분기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어떤 A 도시가 있다. A 도시의 상점, B 도시의 상점. A 도시의 상점이 끌어다니는 어떤, 네, 상권이 있을 겁니다. 상권이. 그 다음에 B,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 B가 끌어다니는 상권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권이 딱 이렇게 겹쳐지는, 만나게 되는 요 지점을 분기점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A, B 사이에서 이 분기점은 A로부터 얼마가 될 것이며 B로부터는 얼마가 되는지 그 거리를 계산해보자 하는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었습니다.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 수식으로 공식화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그 공식 자체를 암기해야 되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 루트도 복잡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공식을 그대로 암기하지도 않고 답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 밑에 보면 5개의 지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죠. 일단 키포인트는 어느 그 지점이 분기점이라면 분기점 상태에서 A가 끌어다니는 힘과 B가 끌어다니는 유인력, A 유인력, B 유인력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그 조건 하에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분기점의 성격은 A씨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이 같은 겁니다. 유인력, A가 끌어다니는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이건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죠. 거리 제곱분의 인구수 혹은 A의 크기, 인구 또는 크기. 네, 인구 또는 크기를 뭐로 나눈다? 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로 2번 나눠주면 A씨의 네, 유인력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유인력 계산해 볼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기점, 이게 A 도시가 지금 64만이네요. B 도시가 상대로 적죠? 16만원입니다. A로부터 BC까지의 거리가 30km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분기점은 당연히 A가 끌어다니는 힘, 이 바운더리 자체는 범위는 더 크겠죠, B보다. 따라서 여기가 가운데 15km를 기준으로 해서 분기점은 15보다 오른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분기점이 이쪽이라면, 예를 들어 10km라면 그 얘기는 B가 더 크지 않고서는 10km가 분기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B가 적은 쪽, B가 A와 B 크기를 혹은 인구수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쪽, 반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쪽이 분기점이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15까지는 분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객관식 문제에서 5번, 10번, 15는 일단 답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20 아니면 25km. 예를 들어 25km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A로부터 여기 분기점까지의 거리가 25km. 이게 여기가 25km라면 이 분기점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는 5km가 될 겁니다. 자, 분기점의 정의에 의해서 A의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의 크기 나누기 25km 제곱하고 B의 크기 나누기 5의 제곱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64만, 여기 B의 크기가 16만이잖아요. 각각 계산하면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죠.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25km가 분기점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면 답은 당연히 20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0을 찾고요. 그럼 20을 가지고 실제로 20이 분기점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A 크기가 64만, B 크기가 있는데 여기 인구는 16만. 자, A와 B 사이의 거리는 30km. 네, 여기 분기점이 있는데 분기점이 20km래요. A로부터 여기 분기점으로부터 B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10km가 되겠죠? 그렇죠? 네, 10km. 자, 그러면 A가 여기 분기점까지 끌어다니는 힘은 어떻게 되나요? A의 유인력은 계산해보면 64만 나누기 20 곱하기 20으로 두 번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64만 나누기 20 나누기 20 하면 1600. B의 유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16만 나누기 10 나누기 10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두 번 나누면 되겠죠? 16만 나누기 10 나누기 10 하면 1600. 예, A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이 서로 일치하네요. 일치하니까 이 지점이 분기점 맞네요. 여기가 20km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20km. 이렇게 역산해서 우리가 객관식인 점을 이용해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면 기본적으로 전체 거리 나눠요. 그러면 30km에서 반은 15km. 그럼 작은 쪽 15km에서 인구가 작거나 크기가 작은 쪽으로 분기점을 위치하니까 여기 5km, 10km, 15km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미 지어놓고 4번, 5번 순차적으로 이런 수식을 기본식으로 해서 유인력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때의 거리를 찾게 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론에 있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용한 순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죠. 지금 봤더니 캐시플로우가 지금 현재 만원, 단위 만원으로 1100만원이 11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1년차 120, 2년차 120 연속적으로 7년 동안 계속 캐시플로우가 유입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순현재 가치의 개념은 당연히 120을 현재로, 120을 또 현재로, 3년차 120을 또 현재로, 4년차 120 다 현재로, 다 현재 가치를 만드는 거죠. 1420도 현재 가치를 만든다.
그리고 1100은 어차피 지금 나가는 현재 가치다. 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모두 합하고 유출의 현재 가치를 모두 합해서 그 그 숫자를 서로 차감을 하면 그것이 순현재 가치니까요. 네, 순현재 가치의 기본 공식을, 기본 개념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120을 현재와 같이 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일시불의 현재 가치로 당겨오는 거죠. 현재 가치로 당겨오는 거는 할인입니다. 할인은 어떻게 하나요? 네, 항상 일시불이니까 1 더하기 R%로 n번 나눠주면 되겠죠. 각각을 1년 차라면 한 번 나눠주면 되고 120은 2년 차니까 2번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각각 계산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1분, 2분 내에 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떠올려야 되나요?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이니까 연금 일시불 말고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하면 한 방에 빨리 계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 연금의 현가 계수를 여기에 이미 숫자를 주어졌네요. 7년 차인 연금의 현가 계수, 네, 7년짜리는 3.50이라고 답을 줬으니까 이 연금의 현가 계수 개념을 익히 알고 있으신 분은 쉽게 1분 안에 답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예. 120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가 1420, 7년 차에 1420도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겠죠? 네. 요령이 있는 분이라면 1420을 120, 1300으로 나눠서 분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120짜리 계속 반복적인 거는 7년 동안의 연금인 거고요. 연금, 현가,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겠고, 연금의 7년 연금 120만 원씩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1,300만 원짜리를 7년 미래 가치를, 예, 7년 현재 가치, 일시불 현재 가치 이렇게 각각 구해서 두 개를 합산한다면 이게 현금 유입 현재 가치의 총합이 되겠죠. 네, 그럼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7년 연금 현가 계수가 얼마였습니까? 네,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3.50 곱하기 120만 원씩이고요. 그럼 3.50 곱하기 120만 원, 3.50 곱하기 120만 원 하면 420만 원 나오고요. 네, 7년짜리 연금 일시불 현가 계수는 문제에서 주기를 어떻게 줬나요? 7년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0.60입니다. 나왔으니까요. 곱하기 1300을 곱해버리면 1300 곱하기 0.6은 네, 780이네요.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420을 더 해주면 1200만 원이 현금, 유입, 현재 가치의 총 합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가는 돈 얼마? 지금 나가는 돈, 이거는 그 자체가 현재 가치죠? 현금 유출이 1100원이니까 네, 1200 빼기 1100은 당연히 답이 네, 100만 원 나오겠죠? 1200만 원 들어오는 거 모두 현재 가치 구했습니다. 다 합쳤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지금 1100만 원이 나간대요. 그러면 당연히 현재 가치라는 것, 순현재 가치는 그 둘을 차감한 거니까 100만 원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좀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 거죠. 1420을 네, 120과 1300으로 나눠서 120에 대한 연금 현가 계수, 또 1300에 대해서는 일시불 현가 계수가 문제에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간의 현재 가치, 그런데 봤더니 이거는 사업기간이 1년짜리네요. 그러니까 1년짜리는 계산이 좀 빠르겠죠. A, A는 지금 현재 지출액이 3,800만 원, 그러나 1년 후에 현금 유입액이 6,825만 원. B는 1,250, 2,940. C는 지금 들어가는 게 1,800만 원, 1년 후에 유입되는 금액이 4,725원. 그럼 5만 원. 그렇다면 이제 PI와 NPV를 구하는 건데요. PI는 어떻게 되나요? 수익성 지수는 그 개념이 어떻게 돼요? 네.
현금 유입 들어오는 거에 현재 가치 합계가 분자가 되고 나가는 게 현금 유출 현가의 합이 분모에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지만 NPV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네, 이게 분자가 A, 분모가 B라면 A 빼기 B 이렇게 되는 게 차감하는 것이 NPV. A를 B로 나눠주는 것이 수익성 지수죠. 네, 수익성 지수. 그 개념은 무조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기억하기 좋게 네, 사람은 나가는 거와 입이 위쪽에 있죠. 나가는 건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그거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네,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A 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년 6825 유입액을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1 더하기 R%는 할인율 연 5%라고 그랬으니까 0.05로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몇 번 나눠준다? 한 번만 나눠주면 되죠. 나눠준 것을 네 3,800으로 빼주면 이것은 NPV A의 순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럼 계산해 볼게요. 6825 나누기 1.05는 빼기 3,800은 2,700. 네, 그럼 각각 NPV 계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요거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6825 나누기 1.05를 한 다음에 3,800으로 또 나눠줘. 한 번 더. 네,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1.71. 네, 이게 PI 수익성 지수 A 안의 수익성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6825 나누기 1.05 나누기 3,800. 네, 1.71.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A안, B안, C안, NPV, PI 여기를 만들어 놓고 답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해볼게요. 자, 6825 나누기 1.05 빼기 3,800 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나누기 1.05 빼기 3,800 하면 2,700. 네,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6825 나누기 1.05 나누기 3,800 6825 나누기 1.05 나누기 3,800. 네, 1.71. 자, B안은 어떻게 되나요? 네, 2940 나누기 1.05 빼기 그 옆에 1250. 2940 나누기 1.05 빼기 1250 하면 1550. 네, 그 다음에 2940 나누기 1.05 나누기 1250. 1290 하면 2940 나누기 1.05 나누기 1250 하면 2.24. 네, 그 다음 C는 어떻게 되나요? 4725 나누기 1.05 빼기 1800. 4725 나누기 1.05 빼기 1800은 2700. 네, 이 다음에 이쪽은요. 4725 나누기 1.05 나누기 1800 빼는 게 아니라 이쪽은 PI는 나누는 거죠. 나눈다. 이쪽은 뺀다. 네, 4725 나누기 1.05 나누기 1800 하면 2.5가 됐네요. 자,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 A인 큰 사업은 수익성 지수가 최고 큰 거는 C 사업이네요. 그럼 이거는 틀렸죠? C. 자, 순현재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은 순현재 가치가 2,700, 1,550, 2,700이네요. A하고 C가 동률이네, 동률. 예, 2,700으로. 가장 큰 사업은 B가 아니죠. 가장 작은 사업이 B네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것은 A죠. A의 수익성 지수 1.7이니까 A. 다음 A의 순현재 가치는 2,700은 B의 순현재 가치의 2.5배이다? 아니죠. 지금 2,700 나누기 1,550 하면 네, 1.74배니까 2.5배가 아니죠. 자, A의 순현재 가치 2,700, C의 순현재 가치 2,700. 동일하다, 같다. 네, 그럼 5번이 정답이 나오는 거죠. 예.
조금 이제 단순 계산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적 문제지만 문제를 푸는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네, NPV는 항상 네, 이렇게 들어오는 유입의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한다. 1년짜리니까 1 플러스 할인율 5%, 1.05로 한 번 나눠준다.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을 빼준다. 그러면 순 현재 가치. 그 두 현재 가치를 각각 구한 다음에 입 나누기 출한 것은 네, 입 나누기 출하면 PI다. 입 나누기 입 빼기 출하면 NPV다. 네, 그것을 기억하면 네, 답은 쉽게 풀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입지 개수 문제죠. 입지 개수는 어떤 건가요? 어느 특정 도시에 있어서 네, 특정 도시에 특정 A 지역이다 그러면 A 지역 어떤 특정 산업 X 산업이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그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는 결정하는 건 LQ인데 A 도시에 있어서 X 산업의 기반 산업은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그게 그 A 도시의 X 산업의 기반 산업이라는 얘기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A 도시는 X 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 고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야지만 그 도시, A 도시에 있어서는 X 산업이 기반 산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울산에 갔더니 자동차 산업이 울산시에는 기반 산업이다. 뭐 제주도는 관광업이 기반 산업이다. 평택에는 뭐 반도체 산업이 기반 산업이다. 그렇다면 전국 평균 반도체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 자동차업 종사자 그 고용률에 비해서 A 도시만큼 특정 도시는 그 산업에 대한 고용률이 훨씬 더 크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LQ인 거죠. 그래서 전국 X 산업 고용자 평균 고용률 분의 A 도시 내에 있어서 X 산업 고용률을 따져야 되겠죠. 고용률이라는 건 어떻게 각각 계산되는 건가요? 전 지역의 인구분의 X산업의 종사자 수, 그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A 도시의 X산업 고용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A 도시의 전 근로자 수 분의 X산업 근로자 수. 그렇게 비율을 각각 계산해서 대입하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네. 여기 문제 물음표로 나오는 부분을 먼저 계산을 채워놓고 해야지 그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물음표 나오는 부분을 차례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B 지역에 있어서 X산업 입지 개수가 얼마 되느냐? 그럼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야죠? B 도시에 있어서 X산업 입지 개수는 전체 지역의 고용자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90분의 80명이 X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B 지역만을 봤을 때는 100명 중에 50명이 종사하는 거죠. 100명분의 50. 네. 이건 뭐 계산하면 자,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빨리 계산하려면 안에는 안에 것끼리 바깥 것끼리 각각 곱한 다음에 바깥을 먼저 곱한 것을 분자해. 그 다음에 아래쪽, 그 안에쪽 내항끼리 곱해서 분모에 써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50 곱하기 90 나누기 100 나누기 8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50 곱하기 190, 50 곱하기 190 나누기 100 나누기 80 하면 1.1875. 그럼 1.1875라는 거는 1보다 큰 숫자예요. LQ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전국 평균보다 그 지역에 있어서 고용자 수, X산업 고용자율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B 지역에 있어서 X산업은 기반 산업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다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써볼까요? B 지역에 있어서 X산업 기반 산업은 X산업의 LQ는 네, 1.1875였고요. 여기 0.79죠. 그 다음 Y산업 해야 되겠죠. Y산업은 봤더니
네. 또 계산을 해야죠. 네. LQ 계산해야 됩니다. A지역 Y산업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네. 190명 중에 60명이 전국 평균이죠. Y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190분의 60. 다음 A지역에 있어서 Y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 90명 중에 30명. 90분의 30. 네. 그러면 또 30 곱하기 바깥끼리 곱하고 안에끼리 곱한다고 했어요. 30 곱하기 190 나누기 90 나누기 60. 1.056. 이것도 1보다 크니까 기반산업이네요. LQ. A의 B 지역에 있어서 Y산업을 그 옆에 거를 계산해 볼까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전체 고용자 수는 Y산업에 대해서는 똑같죠. 190분의 160인데, 190분의 60인데요. 60명. 190명 중에 60명. 그런데 B 도시는 100명 중에 30명이 그쪽에 근무를 하네요. B산업에 근무하니까 요거는 계산을 하면 또 30, 190, 100, 160 이렇게 각각 곱해서 나눈다. 30 곱하기 190 나누기 100 나누기 60 0.95. 이거는 1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기반산업이 아니네요. 네, 여기다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네, A 도시는 1.056. 네, 여기는 0.95. 네, Z산업도 해봐야 되겠죠? 네, Z산업에 대해서도 해보겠습니다. LQ, A 도시의 Z산업. 전체는 얼마? 190명 중에 Z산업 전국 평균은 190명 중에 50명이 Z산업에 근무를 한대요. 그리고 A 도시에는 90명 중에 30명이 근무를 한대요. 90분의 30이니까. 네, 이것도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30 곱하기 190 나누기 50 나누기 90 나누기 50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30 곱하기 190 나누기 90 나누기 50 하면 1.267이니까 1보다 크네요. 이것도 기반산업 맞네요. 예, 1.267. 오른쪽 여기는 0.76. 자, 1보다 큰 것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1보다 큰 거는 당연히 네, 지금 1보다 큰 것만 기반산업이죠. 자, 지문을 읽어보면 1번 A 지역에 있어서 기반산업 개수는 2개네요. B 지역에 있어 기반 개수는 1개고요. 따라서 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정답 5번. A 지역 기반산업 개수는 1보다 큰 거가 있으니까 2개. 1보다 작은 거, 1보다 큰 거 B 지역에서는 1개.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LQ도 계산 자체는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데 이제 시간 좀 걸리더라도 반복적인 단순 계산을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는데 오류 안 나게 잘 차근차근 하시면 쉽게 답은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금융론 문제고요. 금융론에 있어서 계산 문제는 이제 2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32회 문제처럼 몇 회 차에 상환 원리금 얼마이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최대 가능 대출 금액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상환 원리금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게 상환 방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죠. 그게 가장 출발점입니다. 문제를 푸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네요. 이 방식이라는 거를 꼭 먼저 표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는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원금 균등 상환액을 먼저 계산해야죠.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만기,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을 그냥 단순하게 만기로 나누면 그것이 정액적으로 고정 금액,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만기까지 매 기마다 상환하는 금액인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해당 회차에 해당 이자 상환액을 계산하고요. 네. 3.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원리금, 해당 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번하고 2번하고 단순 합계하면 나오는 거니까 항상 출발점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면 원금 균등 상환액을 먼저 구해야 된다. 네, 그 원리를 가지고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대출 원리금, 원금 균등 상환액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예, 만기 30년, 대출금액 6억, 예, 6억 나누기 30년이니까 2천만 원씩 매년 동일하게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봤더니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4,4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3번 계산했더니 4,4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2번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나요? 3번 답을 줬으니까 이자 상환액이라는 건 1회차에 이자 상환액이라는 것은 4,4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한 2,400만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2,400만 원이 이자 상환액이라는 거예요. 1회차에. 1회차의 이자 상환액은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이 돼야 정확하게 계산되는 건가요? 예, 6억 원을 빌렸는데 곱하기 이자율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2,400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예, 6억 다 빌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1년치 이자율을 곱해버리면 그러면 이자율은 여기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400만 원 나누기 6억으로 역산하면 되겠죠? 2,400만 원 나누기 6억 하면 4%. 네, 4%. 이자율은 4%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자액이 2,400만 원인 경우라면 예, 이자율은 4%. 4%. 따라서 기업 대출금리는 정해졌나요? 4%로. 자, 다음 리은은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이래요.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3회차에 3회차의 원금 상환액도 동일한 거죠. 얼마씩인가요? 우리 앞서 계산했습니다. 2천만 원씩은 1회차든 2회차든 3회차든 30년 동안 계속 갚아나가는 게 정해져 있죠. 원금 상환액은. 자, 그러면 3회차 이자 상환액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자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미상환 잔액은 6억에서 1회차에 얼마 상환했나요? 2천만 원. 원금이 2천만 원 까여 나갔죠? 2회차에서도 2천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씩 매번 갚아야 되는데 3회차가 나오면 3회차보다 한 단계 빠른 2회만큼은 우리가 이미 갚았습니다. 4천만 원. 4천만 원을 갚았으니까 6억에서 4천만 원 뺀 5억 6천만 원이 미상환 잔금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대출금리는 4%라고 했으니까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5억 6천만 원 곱하기 4%는 2,24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네, 2번 나왔으니까 1번 나왔고 3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3번은 1 더하기 2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네, 4,240만 원 되겠죠. 답은 4%와 더불어 4,240만 원. 답은 1번 쉽게 나오죠.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3회차 이자 상환액을 계산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요거 1회차, 2회차에 거쳐서 우리가 2천만 원씩 두 번 갚았기 때문에 4천만 원을 꼭 차감을 해주고 그래서 5억 6천만 원에 대해서 4%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 그것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금 상환 방식의 상환 원리금 계산은 상대적으로 좀 편한 문제가 되죠. 네. 자, 이제 감정평가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감정평가 문제죠. 자, 감정평가에 있어서 수익가액은 수익환원법을 이용한 감정평가 가액을 구하는 것이 이게 수익가액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어떤 방법? 직접환원법을 이용하래요. 직접환원법. 직접환원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 직접환원법인가요? 네. 기대되는 순수익, 순영업소득을 분모해 놓고 뭘로 나눴다? 환원율로 나눈 이 공식 자체가 직접 환원법인 거죠. 그래서 환원율을 계산해서 놓고 기대 순수익을, 순영업소득을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예, 이 식에 의해서 수익가액은 바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대 순 영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우리가 이제 투자론 캐시플로우, 특히 영업 캐시플로우, 임대소득 캐시플로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공기, 유영순,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차감하고 또 영업 경비를 차감을 해주면 순영업소득이 계산이 되는 거였습니다. 가능총소득, 네, 여기 있네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차감해주고 또 영업 경비를 차감하면 순영업소득 나오니까 순차적으로 차감을 하고, 환원율은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10%로 따로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냥 10%로 나눠주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순영업소득을 먼저 계산해야죠. 가능총소득 얼마예요? 7천만 원이래요. 공시일 얼마? 가능총소득의 55%래요. 5%라는 얘기는 유효총소득이 7천만 원 곱하기 95%라는 거죠. 네, 빨리 계산을 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7천만 원 써놓고, 예, 7천만 원에 곱하기 95%는 네, 66500,000. 그렇죠? 여기에서 유효총소득의 40%가 영업경비라니까 이 금액의 또 40%가 영업경비라고 그랬으니까 이 금액의 예, 60%가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죠. 네, 이 6650,000 계산한 그대로 놓고 여기다가 곱하기 60% 혹은 0.6 하면 되겠습니다. 3,990만 원. 순영업소득 3,990만 원 나왔고 환원율 10%니까 두 개 나누면 되죠. 그냥 10%로. 네, 나누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0% 또 나눠주면 네, 39,900만 원. 정답이 나옵니다. 예, 따라서 4번. 예, 38번. 예,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이렇게 임대소득 캐시플로우에서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환원율만 계산할 줄만 알면 쉽게 예, 계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문제인데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어떤 특정 토지의 가액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것, 혹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비교법, 비교 방식에 의한 것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사례 가액은 그거를 비준가액이라고도 하고요. 비준가액은 공시지가에다가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사시지계 곱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정, 일단 공시지가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시지계만 해주면 되겠고 그 밖에 기타 있으면 기타 사정을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보정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상 대상 나누기 사례. 네, 사례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공시 비교 표준지 가액의 사례라는 거죠. 대상 비교 대상 토지는 우리가 보니까 A, C, B, 구 C동의 320번지의 상업지역 내의 토지네요. 감정평가 기준은 21년 10월 30일인데 표준지는 설정했네요. 2021년 1월 1일 현재로 기준 공시지가가 네,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었대요. 그럼 여기다 1,000만 원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1,000만 원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정은 없으니까 시점 보정해야죠. 네. 이번 10월 30일 현재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월 1일 날 공시지가니까 그 거의 이제 만 10개월 동안에 5% 상업지역 맞죠? 상업지역 5%가 상승했으니까 상업지역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점 보정은 100분의 대상이 5%가 올라갔다니까 100분의 105 혹은 어떻게 1.05 곱해주면 되는 거죠. 네. 지역 요인 있나요? 없대요. 숫자가 아예 안 나왔으면 지역 요인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 안 써도 된다. 개별 요인은 얼마인가요? 네, 봤더니 가로 조건은 10% 우세하고 환경 조건은 20% 열세한다. 그럼 우세하다는 얘기는 100분의 110, 열세하다는 얘기는 100분의 80 각각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요인 보정치 1.5배를 또 하래요. 네, 1.5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계속 곱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우리 사례 비준가액을 계산한다. 그것을 어떤 방식이라고 얘기하나요? 여기 써 있죠. 네, 상승식입니다.
상승식. 계속 곱해주면 됩니다. 시지개, 기타.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네, 이거 뭐 다 써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000만원 쓰고요. 곱하기, 네, 사정보정 없고 시점보정은 1.05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예, 뭐 1.1이 되겠네요. 100분의 110이니까. 그 다음에 100분의 80을 또 곱해야 되니까 0.8 곱하면 되겠고요. 곱하기 기타 요인은 1.5는 13860,000. 13860,000. 예. 답은 쉽게 3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는 다시, 두 문제가 이제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문제는 이와 같은 거래사례 비교법 이용한 거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계산 너무 단순하잖아요. 요령만. 기준 되는 어떤 사례가액과 여기서는 공시지가의 기준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사례가액이 되겠죠. 사시지계면을 이렇게 보정치 공식에 의해서 조정만 해주면 그렇게 해서 계속 곱아 나간다. 예, 문제는 전부 다 상승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식 고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상식 계속 곱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무조건 한 문제, 그 다음에 예, 직접 원가법 혹은 수익환원법에서 번갈아가면서 매년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이렇게 32의 기출문제를 다 같이 풀어가셨는데요. 예, 두 번, 세 번 좀 반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산 문제는 항상 선택, 집중, 또 반복을 해주시면 고득점이 보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31회차에서 만나 뵙겠습니다.